조선 역사에 기록된 수많은 왕들 중에서도 유독 비극적인 운명을 짊어진 채 짧은 생을 마감했던 왕이 있었으니 바로 조선의 20번째 임금 경종입니다. 그는 어째서 고작 4년이라는 짧은 재위 기간만을 뒤로하고 세상을 떠나야 했을까요? 그의 허약한 몸과 불안한 눈빛 뒤에는 과연 어떤 잔혹한 진실들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한 왕이 쓸쓸했던 생애를 따라가다 보면 권력의 냉혹한 민낯과 역사의 아이러니가 우리에게 던지는 깊은 질문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어머니 장희빈의 그늘 아래 태어나 병약함과 끝없는 파벌 싸움 속에서 고통받았던 한 인간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를 넘어 지금 우리에게도 강력한 궁금증과 함께 짙은 연민을 자아내지 않습니까? 경종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듯했죠. 그의 어머니는 바로 희대의 악녀로 불리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장희빈이었습니다. 숙종의 지극한 총애를 받으며 왕비의 자리까지 올랐던 그녀는 아들 경종을 낳음으로써 조선시대 후궁소생으로는 유일하게 왕비의 아들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죠. 숙종의 마음이 인현왕후에게로 다시 향하고 장희빈은 점차 권력의 정점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결국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면서 그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어머니가 사사되던 그날 어린 세자 이윤, 즉 훗날의 경종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궁궐 한편 멀리서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며 피눈물을 삼켰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기대와 불안을 한 몸에 안고 태어났던 아이는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하며 어린 시절부터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궁궐이라는 거대한 세상 속에서 그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함께 언제 자신에게도 그런 운명이 닥쳐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죠. 왕세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과 보살핌보다는 늘 누군가의 감시와 경계 속에서 자라야 했던 그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궁궐의 음습하고 불안한 분위기는 어린 경종의 마음뿐만 아니라 연약한 몸까지 병들게 했습니다. 늘 병치레를 달고 살았고 심리적인 위축감은 그의 성격 형성에도 큰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주변의 시선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정치적인 암투 속에서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을 테죠.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은 어린 세자의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앞날에도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장희빈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로 기억했고 이는 그가 왕이 된 후에도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는 굴레가 됩니다. 어쩌면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정해진 비극적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의 짧은 생애 내내 따라다녔던 병약함과 불안감은 바로 어린 시절의 충격과 고립감에서 시작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불안과 연민 속에서 성장한 경종은 숙종의 뒤를 이어 조선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왕관을 썼다고 해서 그의 고통이 끝난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왕이 됨으로써 그는 더욱 거대한 파벌 싸움의 한가운데로 던져지게 됩니다. 병약한 몸으로 왕위에 오른 그에게는 어머니의 비극적인 그림자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내내 왕권을 흔들었던 노론과 소론의 격렬한 대립이라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그는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의 즉위는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경종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조선의 궁궐은 거대한 파벌 싸움의 한복판으로 던져졌습니다. 숙종의 말년은 이미 혼란스러운 후계 구도 논의로 불안감이 가득했죠. 병약한 경종의 건강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그의 이복 동생인 연인군 훗날 영주를 왕세제로 책봉해야 한다는 노론 세력의 주장이 마치 거센 파도처럼 궁궐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노론은 연인군을 지지했고 소론은 경종의 왕권 강화를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했으니 당시 조정은 시한폭탄 같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숨막히는 전국 속에서 경종은 즉위 초부터 노론의 끈질긴 압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죠. 병약한 경종을 실권 없는 허수아비 왕으로 만들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연인군을 왕세제로 세워 국정 전반을 장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경종은 왕위에 오른 지 불과 몇 달 만에 왕세제 책봉이라는 거대한 요구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머니 장희빈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한 깊은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이제는 자신의 왕위마저 뿌리째 흔들리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그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고립감과 불안감이 더욱 심화되었을 겁니다. 결국 경종은 즉위 1년 만인 1721년
피할 수 없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여 연인군을 왕세제로 책봉하게 됩니다. 이는 그의 개인적인 의지라기보다는 노론의 맹렬한 정치적 공세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죠. 왕세제는 단순히 왕위를 이을 후계자를 넘어 왕을 대신하여 국정을 대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경종의 왕권이 크게 약화되었음을 의미했고 병약한 몸으로 겨우 왕위에 올랐지만 그의 손에 쥐어진 권력은 마치 뜨거운 모래처럼 허무하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듯했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져 갔죠. 왕세제 책봉 이후 경종의 고립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의 병세는 갈수록 악화되었고 무력감에 시달리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노론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왕세제가 국정을 전적으로 대리하는 대리청정까지 요구하며 경종을 더욱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죠. 매일 밤 궁궐의 고요함 속에서 그는 이 모든 정치적 압력과 육체적 고통을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가 기댈 수 있는 진정한 버팀목은 어디에도 없었을 겁니다. 그의 고독한 왕좌는 그를 옥죄는 감옥과도 같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경종은 마냥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를 지지하는 소론 세력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마음속 깊이 남아있었죠. 1721년 말 소론은 노론의 왕세자의 대리청정 요구를 왕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신임사화의 서막이었습니다. 이는 경종에게 찾아온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를 반격의 기회였죠. 소론은 노론의 대리청정 요구가 왕권을 농락하고 왕위를 찬탈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경종의 병세가 회복되고 있으니 대리청정은 불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경종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론의 손을 들어주며 그동안 자신을 억압했던 노론 세력을 강력하게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조용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그의 결단은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신임사화는 조선 후기 정치사에 씻을 수 없는 피바람을 몰고 온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노론의 핵심 인물들이 대거 유배되거나 처형당했고 조정은 일시적으로 소론이 장악하게 됩니다. 경종은 병약한 몸으로도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반격을 가했던 것이 그동안 억눌려왔던 그의 분노와 한이 폭발한 순간이었을까요? 잠시나마 경종은 자신의 의지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듯 보였습니다. 그의 짧은 재위 기간 중 가장 주체적인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강력한 반격은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을 뿌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소론의 일시적인 승리는 노론의 맹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뿐이었죠. 궁궐에 드리워진 피바람은 쉬이 멈추지 않을 듯했습니다. 경종의 병세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의 짧은 재위 기간은 더욱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과연 경종은 이 경랑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지막 4년은 그야말로 피할 수 없는 운명과 처절한 싸움의 연속이었고 그 싸움은 그를 더욱 깊은 고독과 불안 속으로 몰아넣었을 겁니다. 경종은 이미 어릴 적부터 허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죠. 어머니 장희빈의 비극적인 죽음을 목격한 충격, 그리고 숙종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노론과 소론의 극심한 대립 속에서 왕위에 오르면서 그의 병세는 더욱 깊어졌을 겁니다. 특히 신임사화의 피바람 속에서 수많은 대신들을 유배 보내거나 처형해야 했던 정치적 부담감은 그의 여린 심신을 더욱 갉아먹었을 테죠. 왕으로서 짊어져야 할 무게가 그의 몸을 더욱 짓눌렀던 건 아닐까요? 궁궐 안에서는 왕의 건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소문들이 흉흉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이들은 밤낮 없이 경종의 병상을 지켰지만 그의 병세는 좀처럼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왕의 모습은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을 테죠. 그가 잠시라도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위태로운 시간을 보내던 경종은 즉위 4년 만인 1724년 8월 25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의 나이 겨우 37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너무나도 뜻밖이었고 조선의 전국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거대한 파문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왕의 죽음은 언제나 중차대한 일이었지만 경종의 죽음은 그 배경과 원인을 두고 끊임없는 의혹을 낳았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독살설이었습니다. 경종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 이복 동생인 연인군 훗날의 영조가 직접 올린 음식을 먹고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음식은 바로 간장게장과 생감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두 가지 음식은 함께 먹으면 탈이 날 수 있다고 알려진 이른바 상극 음식이었죠. 실제로 경종의 평소 주치의였던 어이 이공류는 간장게장과 생감을 먹은 뒤 왕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연인군은 형인 경종의 병을 낫게 하려는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올렸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를 품고 있었던 걸까요? 당시 연인군은 소론 세력의 탄핵을 받아 궁을 떠나 있었지만 경종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와 간호를 자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올린 음식이 하필이면 간장게장과 생감이라니 이는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죠. 이 독살설은 이후 영조의 재위 기간 내내 그를 따라다니는 그림자가 됩니다. 심지어 영조는 즉위 후 간장게장과 생감을 평생 입에 대지 않았다고 전해지며 이는 오히려 의욕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을 겁니다. 실제로 영조는 경종의 병이 깊어지자 왕세자로서 대리청정을 해야 했고 노론과 소론의 권력 다툼 속에서 늘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죠. 그의 형인 경종의 죽음은 그에게 왕위를 안겨준 동시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오명을 남긴 셈이었습니다. 경종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단순한 소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노론과 소론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경종의 죽음은 각 세력의 이해관계와 얽히며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노론은 연인군을 지지했고 소론은 경종을 지지했으니 경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소론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 죽음 뒤에 노론의 음모가 있다고 의심했을 테죠. 한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이 권력의 본질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역사가 기록하지 못한 진실이 얼마나 냉혹할 수 있는지를 경종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왕위라는 지위가 때로는 가장 고독하고 위험한 자리임을 보여주는 듯하죠. 그의 짧은 생애는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에서 시작하여 격렬한 당쟁 속에서 병마와 싸우다 결국 의문스러운 죽음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권력 다툼의 허망함과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역사의 아이러니를 되새기게 하는 경종의 삶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과 함께 한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대한 외부 요인의 힘을 성찰하게 만듭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한 왕의 죽음이 아니라 조선 후기 격동의 시대를 예고하는 서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쓸쓸하고 고독했던 경종의 초상화처럼 그의 죽음은 많은 미스터리와 함께 후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의 의문스러운 죽음 이후 조선은 또 다른 격동의 시기를 맞이한 그 중심에는 경종의 이복 동생이자 역사의 경랑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영조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